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000년 초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레이저 연구팀 과학자들은 특수금속의 농축 시험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 목적한 실험이 모두 끝나고 그 실험 시설을 폐쇄해야 할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 실험 시설을 그냥 폐쇄하기가 아쉬웠던 레이저 연구팀의 팀장은 당시 원자력 연구소의 소장이었던 장인순 박사를 찾아와 한 가지 은밀한 제안을 하게 된다. 실험 시설을 만드는데 수백억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이대로 폐쇄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우니 실험 시설을 영구 폐쇄하기 전에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한번 해보자는 제안이었다. 장인순 원자력 연구소장은 고민 끝에 우라늄 농축 실험을 허락한다. 그 실험 시설을 폐쇄하게 되면 이제는 이 땅에서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우라늄 농축 실험을 허락하게 되고 그 농축 실험은 비밀리에 가능하게 된다. 그 실험은 급기로 원자력 연구소의 레이저 연구팀 과학자 일부만 참여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농축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이 레이저 우라늄 농축 실험은 청와대에도 알리지 않은 실험이었다. 3개월 후 장인순 소장 앞으로 2페이지 분량의 리포터가 도착한다. 첫 번째 실험에서 농축도 12%, 세 번째 실험에서 농축도 77%. 장인순 박사는 당시 세 번의 농축에 77%의 농축도를 보였다고 강연에서 말하였는데 평화방송 오동선 TV가 당시 실험에 참여했던 관계자와 참여정부 NSC 관계자에게 중복 확인한 결과는 90% 이상의 모기급 농축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 농축된 우라늄은 0.2g이었다. 농축된 우라늄의 양은 0.2g에 불과하였지만 농축 실험을 완벽하게 성공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었다. 농축 양은 시간과 재료만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지만 농축 실험의 성공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000년에 비밀이 진행한 우라늄 농축 실험은 어쩔 수 없이 2004년 정부와 미국 IAEA에 자진 보고하는 형식으로 발각되게 되는데 IAEA의 사찰 당시 한국 과학자들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1. 희석 실험 농축된 우라늄의 농도를 역실험으로 우라늄 235에 우라늄 238을 섞어 농축도를 다시 떨어뜨려 증거를 희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2. 모자 씌우기 다른 실험을 전면에 내세워본 실험을 감추는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일부 과학자가 동위원소 분리 레이저 연구장치에서 가도리늄, 탈륨, 사마리움을 분리 실험하다가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우라늄 추출 실험을 같이 했을 뿐이라고 보고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농축 우라늄 추출 실험이었다. 또한 우라늄 농축 실험을 위한 장비는 우리가 자체 제작하는 기술이 없어서 러시아제를 밀반입한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우리 과학자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극도의 보안 속에서 레이저 농축 장비를 직접 자체 제작에 성공했다는 것은 농축 실험의 성공 못지않은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비상시 강대국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우리 기술로 직접 농축 장비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 후 실험에 사용되었던 장비는 모두 해체되어 보관되어진 상태지만 그 기술과 데이터는 어딘가에 따로 보관되어 있다고 장인순 박사는 증언한다. 핵무장 가능기간, 비상시.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1.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석윤열 교수. 한국은 이미 고리, 월성, 영광 등의 21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며 신고리 등의 7기를 건설하고 4기를 건설 준비 중인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이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로 흔들린 러시아와 일본을 제치고 3대 원자력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은 핵무기는 없지만 레이저 재처리 우라늄 농축 기술, 플루토늄 추출 기술, 원심 분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가 괄목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러 있고 유사시 단기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역량이 충분하다. 우리나라 원전에 쌓인 사용 후 해결료는 1만 톤을 넘고 이중 플루토늄이 수십 톤으로 플루토늄 폭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지만 핵무장에 필요한 고농축 핵물질 제조 기술은 천연 우라늄 농축에서 해결료 재처리 시설을 통한 플루토늄 농축에 이르기까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한 6개월 이내에 기폭장치와 투발수단을 갖춘 핵무장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핵개발을 위한 고폭, 기폭, 유도장치 등 95%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플루토늄 폭탄의 경우 핵폭탄 실험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지만
세계 초인류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능력으로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실험을 통하여 충분히 핵실험의 대체가 가능하며 가상 공간에서 핵폭탄 실험을 구현할 수 있다. 단, 우라늄탄은 핵실험이 필요 없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리틀 보이를 투하하였는데 이것은 우라늄탄으로 핵실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히로시마에 투하시킨 것이다. 2. 평화방송 오동선 라디오 PD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레이저 분리 시스템을 적용하면 늦어도 3개월이면 핵무기 1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3. 레이저 농축법을 이용한 핵무기 1기 제조 이론적 시간 핵폭탄 1개를 만들려면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 235가 20kg 정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천연 우라늄 3.5톤이 필요한데 레이저 농축법은 2시간 단위로 한 사이클이 계속되며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 235를 20kg 얻는데 30만 초밖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농축 우라늄 235 1kg을 얻는데 4.2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국가 비상시에는 초단기간에 전술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4. 증강핵 분열탄 제조 우리는 사실 플루토늄 제철이 우라늄 농축을 90% 이상 해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화두가 되는 증강핵 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들려면 순도가 낮거나 농도가 낮은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현재 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증폭분열탄이나 수소폭탄의 기폭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순도로도 가능합니다. 일반 원폭을 만들기 위해서는 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이나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플루토늄 제처리 시설이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야 하지만 증강핵 분열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순도 플루토늄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90% 이상의 고농축의 폭발력이 아니고 온도와 압력입니다. 이 온도와 압력을 생성하려면 오히려 순도나 농도가 낮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대한 농축시설, 제처리 시설 없이도 바로 건너뛰어 증폭핵 분열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로 치면 바로 소형차가 아닌 대형차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지하철 공사를 했고 동대문 운동장을 헐어내렸습니다. 이건 기폭, 내폭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핵폭탄을 만드는데 주된 비용은 원료 부분입니다. 플루토늄 239를 확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수많은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1기 개발 총 비용은 약 1조 원 정도, 기간은 12개월 정도 가 소요가 되고 시행착오나 실험은 슈퍼 시뮬레이션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험 없이 하였습니다. 북한처럼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조 원으로 개발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양산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은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핵무기 원료 조달.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1. 폐연료봉 1만 톤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21기나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나온 폐연료봉이 1만 톤이나 된다. 폐연료봉에는 0.5% 정도의 플루토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단, 플루토늄이 순도 90%가 되려면 원자로 가동 1년 이내에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3년 가동이 원칙이기에 플루토늄의 순도가 70% 이하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원자력 대국이며 동시에 원자력 연구의 최고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2. 국가 비상시에 대비한 우라늄강을 보유하고 있다. 충북에는 국가적 비상시에 대비한 우라늄강이 마련되어 있으며 우라늄의 재련과 정련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 작업의 구축이 다 끝나 있는 상태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대전, 금산, 옥천 등의 우라늄이 매장되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핵무기 발사체 국정원은 2000년도에 러시아로부터 고철로 위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밀반입하여 재조립에 성공한다. 고철로 밀반입한 러시아 ICBM은 SS-18, SS-19, SS-25라고 알려졌다. 그 후 국정원은 밀반입된 ICBM은 고철 수준에 불과해 얻은 기술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다. 현무입이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의 미사일과 유사하다는 것에서 그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무입이 EC 미사일은 사거리 550km에 탄도 중량 1톤으로 실전 배치가 진행 중이며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500kg의 미사일은 대외적으로는 최종 개발 단계에 있다고 알려졌으나 2015년 6월 실험 성공이 이 미사일의 실험이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 여기에 비상시 전술핵을 장착할 수가 있다. 현재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으로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km에 불과하지만 그 이상의 미사일은 실전 배치만 하지 못할 뿐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늘린 미사일의 연구, 개발은 할 수 있고 정밀도의 문제일 뿐 원거리 미사일 개발 기술로는 2000km도 가능하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KF-X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의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공군전력 크게 강화. 아주 정확히는 F4나 F5를 F18 2급 이상으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1. 먼저 중국군의 양적 주력이라고 함은 J-10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건 Su-27 러시아 직도입니다. 참고로 이건 진짜 F-15하고 맞먹을 수 있는 기체라서 제공무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 KF-X의 경우 한정적이라도 Su-27만큼 싸울 수 있는 성능이 나옵니다.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F-18급 엔진이지만 이보다는 경량화, 기동성에 치중해서 F-15가 밀리는 측면에 해당하던 기동성 부분에서 더 우세한 편이고 다른 문제로 애초에 암람티어인 항공기들은 Su-27에 비해서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는 훨씬 우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 Su-27F의 부분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제1식에 대한 양적 우위도 수급하게 되죠. 이 두 번째로 일본도 영향을 받긴 하는 게 원래 F4나 5는 암람을 사용하는 항공기가 아니어서 비블 교전 즉 장거리 미사일 교전에 불리했지만 KF-X는 암람이 체계에 들어가 있고 암람보다 사거리가 긴 미티어를 그것도 F-35 무장창에 쓰기 위해 지금 일본이 영국하고 개량 중인 마이너 미티어가 아닌 원래 유로파이터에 쓰는 그걸 그대로 달기 때문에 성능 감소 없이 풀스펙으로 공중전에서 전력 강화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그것도 100대 즈묘. 이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히 껄끄러워지는 편이 되죠. 제주도나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항공작전이 벌어지면 실제로 규슈와 혼슈 남부는 모두 전투기 작전 반경 안에 들어옵니다. 그게 100여 대가 늘어나는 건 실제로 심각하게 껄끄럽다는 소리가 되죠. 더군다나 요즘 한국군 비블 사거리가 매우 늘어서 실제로 대한해협을 기준으로 해서 항공전이 어느 정도 전제되면 공자대가 한국군의 지상미사일 포대를 공격하기 위한 요격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간단한 산수인데 F4나 5가 KF-X로 교체된다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F-16 이상급의 요격 성능을 가진 기체가 100대 가까이 불어난다는 소리고 일본의 F-35 100대 이상이라는 개드립은 한 번에 100대를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는 F-15를 순차 퇴역하면서 F-35를 추가로 도입해서 그걸 메꾼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국군도 사실 F-35 추가 도입 사업이 어느 정도는 예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KF-X로 F-4나 5를 교체하고 기령이 좀 있는 피부 버전의 F-16이 퇴역하는 건 F-35로 대체할 가능성이 껴 있습니다. 혹은 F-35나 F-15K를 나눠서 도입해서 대체하거나 이유는 간단한데 F-35는 제공기로서의 성능은 우세하지만 폭장량은 절대로 15K를 못 이깁니다. 즉 현 단계에서 한국군의 폭격기 역할을 하는 건 F-15이며 따라서 15계열 기체는 전술 폭격기의 형태로 계속 남을 거란 소리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는 순항미사일, 특히 타우러스 크이피디 계열 미사일의 운용 플랫폼이 일단 F-15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기종으로 운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인 거고요. 즉 결론은 한국군의 경우 나중에 일본이 100대의 35A를 가지게 되면 한 70대에서 80대의 35A를 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고 이외에도 약 60대에서 80대의 15K의 X배량 버전을 계속 운용할 거란 소리입니다. 적어도 2040년대 정도까지는 아마 이런 구도가 계속될 듯. 한 가지 더. 프로토타입 근사하게 뽑는 건 누구나 합니다만 2차 대전 때부터 전투기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양산 능력입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일본은 완전 개뿐만입니다. 즉, 무기체계의 싸움은 결론적으로 어떤 공학기술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공학기술을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해서 군수체계에 편입할 수 있는가의 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는 이에 대한 능력이 다른 국가들보다 넘사벽으로 발달했고 일본은 프로토타입까지만 비슷하게 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군의 여건에 맞을 수 있는가는 차선의 문제죠. 거기서 똥망입니다. 5세대기 개량은 아마블로 개량에 의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4. KF-X 실패 시엔 결국 F-35를 사오는 방향으로 선회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실패 확률이 작아서 KF-X는 하이엔드 제공무세기가 아닙니다. 즉 안전방을 골라 간 건데 이렇게 간 이유는 개발 컨셉 때문이었고요. 즉 KF-X는 8천만 달러 이상, 시간당 유지비 17,000달러 선에서 맞춰야 하는 기체라는 점 때문에 그만큼 경제성을 중시해서 만들어 가서 실패율이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될 듯. 만일 문제가 된다면 블록 1에서 3보다는 4 이상에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전 단계는 거의 성공한다고 확정적으로 생각해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